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본이론 제3강입니다. 3강은 3절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나눌 수 있고, 건물의 분류에서는 주택의 분류가 나오죠. 이렇게 되고 주로 주택의 분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법률적 분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부동산의 분류 중에 이 부분은 이제 토지의 분류입니다. 지적법상 28개 지목이 있고요. 가령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뉘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여기에 관해 설명은 안 하도록 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이건 단골이에요. 대분류관 전환은 후보지이고 소분류관 이행은 이행지다. 필지 획지도 쉽지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이고 경제적 계획적 개념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건부지 나지를 구분하는 거,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면 건부지,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죠. 그리고 건부간가와 건부증가 현상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건부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값만 평가한다면 나지보다 가격이 낮다. 철거비만큼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고, 반면에 건축 제한이 가해지거나 보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과거에 이제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법률명이 3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이거는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에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목의 종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목. 이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지목에는 28개가 있는데, 전 하게 되면 이건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적법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 공시법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인 것은 또 지목이 아닌 것은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 정도를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밭이죠, 밭. 물을 이용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뭐 해가지고 이거는 읽고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밭이죠, 밭. 논이죠, 논. 논답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를 해도 답이에요. 왕골,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도, 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 토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도 과수원이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낙농업을 위하여 토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나와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 해가지고 목장용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고요. 5번째,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걸 임야라고 한다. 광청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뭐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염전, 염전은 다 아시겠죠?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까지도 이제 다 염전에 속하는 거고,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대는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대자는 이게 한자가 집터 대자겠죠.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그렇죠? 예, 그 국토계획법상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용지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그렇죠?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여기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10번은 학교용지인데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의 뭐 운동장 같은 거겠죠. 그런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다음은 주차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그렇죠? 인근에 주차장이죠. 이거는 제한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유소용지가 있고요. 이건 뭐 읽어보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건 붙여드린 거니까 창고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다. 도로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해당하는 토지가 이제 도로인데 가나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일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도로입니다. 그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 자, 15번째 철도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있다. 제방은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요거는 이제 방파제고, 요건 이제 방조제고요. 예, 조류를 막는 거니까. 이런 것 등의 부지를 제방이라고 한다. 하천이 있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 국어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 뭐 이런 걸 국어라고 하겠죠. 예, 이렇게 국어의 뜻은 도랑구자 개천 거자에서 이게 한자 용어라. 국어다. 유지가 있는데 유지는 물이 고여 있거나 이 저수지죠. 저수지.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유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양어장이 있어요. 이거 새우 양식장 같은데.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번째 수도용지가 있죠. 네, 수도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체육용지가 있죠. 이게 LA 다저스 구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체육용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과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은 부동산 공시법일 테니까. 유원지가 있죠. 유원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종교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 이제 시험에서 사찰용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사찰용지는 지적법상 용어가 아니에요. 종교용지입니다.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설물의 부지. 교회용지 이런 것도 없어요. 사찰용지도 없고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 있죠.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등 그렇죠? 구획된 토지다. 뭐 이렇게.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는데 잡종지는 다음 해당되는 토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도로를 코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뭐 이런 거 등등이다. 뭐 이게 잡종지라고 한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도 잡종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28개 지목을 이제 가볍게 살펴본 건데, 이렇게 본 이유는 사실 이렇게 보고 이게 지적법상 지목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알면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7회 문제를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보면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 중에 유진이 있었죠. 그러나 택지는 잠시 후 보겠지만 없어요. 나지도 없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잖아요. 공지도 없고 맹지도, 이것도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유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토지의 분류를 법률상 보지 말고 보자 이거죠. 아까 봤던 대지택지 부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아니에요. 대지택지 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구분을 해보자. 대지가 무엇일까? 이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아까 읽어보면 사무실을 짓거나 문화시설을 짓거나 뭐 등등이었죠. 그런데 그 공장용지, 창고용지는 지목에 따로 있죠. 여기 대가 있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이런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 택지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건축물을 여기다 지을 수 있느냐, 이 땅에. 지을 수 없느냐를 물어볼 때는 택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대지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고 여기는 공업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은 택지는 더 큰 개념이에요. 대지보다. 대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지만 택지라고 부를 때는 여기다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범위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거고, 지적법상 개념이 아닌 거죠. 택지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까지 포함해서 부지라고 우린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용어를 사용할 때 공장 부지, 상가 부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는 하천, 철도,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택지나 대지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용지 이외에도 하천부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범위를 보면 대지, 택지, 부지다. 그림으로 봐도 대지, 택지 전체를 포함. 그 다음에 부지는 더 포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후보지 하게 되면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 대분류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행지 하면 용도적 지역 분류 중에 이제 하나씩 분류한 요 안에서 바뀌는 거란 얘기야.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 이행되는 토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걸 좀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가령 택지 하게 되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농지 하게 되면 전지, 답지, 전답과 과수원이 있겠죠. 그리고 임지지역은 용재림, 신탈림 등이 있을 것이다.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한 임지냐, 땔감용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여기 밭이 전지, 농지죠. 농지에 속하는 이 전지가 이걸 갈아엎고 택지로 만들어서 주거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전지를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후보지냐면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의 모습이지만 곧
택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후보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대분류관, 대분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크게 바뀌는 이런 것을 바뀔 지역을 후보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로 가게 되면 지금은 모습은 전지이지만 앞으로 택지가 될 때니까 택지에 준해서 평가하겠죠. 가격 많이 올랐겠죠. 이 농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숙도가 높다는 뜻은 앞으로 곧 조만간 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예요. 그럴 경우 택지에 준해서 평가하지만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이거는 택지 가격으로 볼 수 없죠. 언제 택지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행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행지는 예컨대 이 대분류간 전환이 아니라 대분류 내에 소분류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가령 택지지역 내 공장이 철거되고 주거지로 바뀐다면 이 공업지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한다. 같은 택지죠. 택지. 그러니까 후보지와 달리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바뀌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얘를 이행지라고 한다. 앞으로 택지로 이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입니다. 자, 필지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필지는 우리가 법률적 개념을 얘기할 때 토지의 물건의 단위가 필지라고 했어요. 물건의 단위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358 그리고 여기 대지면 대 지번이 붙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일단의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필지. 그렇죠? 예.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기본 단위다. 지적공부에 한 개의 지번을 갖고 지목이 부여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이게 필지고요. 반면에 획지는 이건 사람들이 획을 근거해요. 예. 어떤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혹은 인문적으로 상황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이렇게 묶어서 획지라고 한다. 여기도 이렇게 묶어서 이게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필지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 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기도 하고 여러 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기도 하고 혹은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가격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획지로 구성돼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이고 획지는 이건 가격 수준 주로 이제 경제적 뭐 이런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획을 그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획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건 너무 쉽겠죠.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하면 이거는 필지겠죠. 그래서 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적법 이렇게 돼 있지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겠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일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잠시 후에 낮이라고 합니다. 정착물이 없으면 낮이라고 해요. 셋 중에 하나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주상공 하게 되면 택지가 되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라고 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네요. 그리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에 가령 아까 공업지역, 공업지, 주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지는 이행지라고 한다 해가지고 3번이 되게 하는 문제였다. 답이 되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나지가 무엇인가? 방금 전에 보신 문제 중에 건부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부가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 건부지죠. 나지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이러면 나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 나지의
정확한 정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토지에 건물만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정착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제한사항도 없어요. 그럼 낮입니다. 사법상 제한사항이 또 없다. 여기 정착물도 없다. 그러니까 땅만 딱 존재하고 어떤 법적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다. 공법상 제한은 있겠죠. 당연히 나라법이니까. 그러나 사법상 지상권 등 사법상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참고예요. 진짜 참고예요. 일본식에서 분류는 이게 과거에 10회 문제가만 나와서 그러는데 이 나지를요 한 번 더 나눠요. 나지를 그것을 저지와 갱지로 나누더라.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저지는 공적 규제와 사적 제한이 모두 있고 사적 제한이 없으면 사적 제한이 없으면 갱지이고 사적 제한이 있으면 지상권 등 사적 제한이 있으면 저지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식에서는. 근데 과거에는 뭐 갱지라는 게 나왔지만 지금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어서 여러분께서 혹시 10회 문제를 풀다가 갱지 이게 뭐지? 안 배웠는데 저지는 뭐고 하면 과거에 일본식 뭐 용어가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갱지 자체가 낮이죠. 이 보상지침에 의하면. 사법상 제한, 공적 규제만 있고 사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낮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 게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보셔야 돼요. 자, 건부 감가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건물일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한 10년 됐는데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A 토지와 B 토지의 가치를, 토지만의 가치를 추정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면 여기는 건부지죠. 말 그대로. 얘는 낮이죠. 그럼 땅값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요, 이 건물이 거슬려요. 내가 원하는 용도로 지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최유효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가장 알맞는 베스트 유즈,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비가 들어요. 그래야 같아지죠. 그래야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부지는 이거 철거비가 드니까 그만큼 싸게, 여긴 철거비가 안 드니까 그만큼 비싸게 평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부지에서 감가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나 그러나 건부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 건부지의 가치인데 여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죠. 낮이보다. 이것은 뭐냐면 건부지이지만 여기 건축 제한이 이루어졌어. 가령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여기서는 건물을 가령 3층 이상 못 져요. 근데 여기 이미 높게 져놨잖아요. 이 땅의 가치가 높은 거죠. 이렇게 규제가 있다면 이미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너 헐어서 3층으로 줄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높아지는 거다.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보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나지상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나지상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건부지 가치가 올라가더라. 건부 증가 현상이 발생하더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죠. 25회 때 얼마 안 됐죠? 시험 문제가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맞는 거죠.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예요. 둘 다 맞아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낮게 평가되는 거죠. 건부 감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틀렸죠.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부 감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나지는 그냥 지으면 되지만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부지는. 그런 뜻입니다. 건부 감가에 관한 내용이 요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쉬웠지만 이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토지가 있는데 기타 토지에서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 빌공자를 써서 비었다. 하늘공자, 창공할 때 공자예요. 비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건축법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제한으로 이렇게 됐죠. 이게 한 필지라고 생각해 보면 한 필지를 건물을 꽉 채우지 못하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토지다. 건폐율 사례를 들어보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봤을 때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보면 자, 이게 가령 70%다 건폐율이 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100평일 때 건축 면적은 70평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지, 빈 부분이 30평이 발생하죠. 이런 것을 공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도 바닥 면적의 합계인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용적률을 규제해도 이게 영향을 받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공한지는 여기 이제 노는 땅이에요. 노는 땅. 가만히 이용하질 않아요. 주로 도시토지로서 가만 내비두면 집가가 올라갔다. 한량이다. 공한. 한량. 방치된 토지다. 장기간.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토지다. 자, 유휴지하고 휴한지는 유는 노는 거고 휴는 쉬는 겁니다. 노는 땅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남는 거예요. 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시주 중에 하나죠. 도로 옆에 뭐 쓸모가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남는 땅, 사용되지 않은. 휴한지하게 되면 쉬는 겁니다. 여기 인삼밭인데 인삼은 땅의 기운을 금방 빨아 먹죠. 그래서 한 몇 년, 이게 인삼 한 번쯤이면 쉬어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지력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을 않고 묵히는, 쉬는 토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휴한지다. 그래서 유자와 휴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노는 땅, 유휴지. 쉬는 땅, 휴한지. 뭐 이렇게 해서. 자, 맹지. 맹지는 타인의 도로에 둘러싸여 도로에 2m 이상 직접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여기 붉은색 부분이 맹지예요. 맹지다. 그런데 이 대지하면 이게 자루대자거든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나 타인의 토지, 여기 타인의 토지에 다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 있으나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다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접속면을 갖는다면, 이게 좁은 통로죠. 그러면 이게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걸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좁은 통로에 의해서. 그래서 출입구 부분은 정상평, 이거 참고적으로 출입구 부분 정상평가하고 안쪽 토지는 맹지로 이제 낮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여기가 이렇게 개발됐어요. 원래 이게 비닐하우스인데 이걸 이제 이게 광명이에요.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택지 개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할 때 원초소자를 써서 소지 혹은 원지라고도 해요. 원래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땅 가격이 얼마인데 이제 뭐 그렇게 불러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소지 혹은 원지는 얼마고 개발됐더니 그 택지 가격은 얼마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원지, 소지라는 용어가 필요했겠죠. 자, 법지와 빈지라는 것은 이 법은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다. 이 법면이라고 했을 때는 경사면의 토지예요. 이거 뭐 가지면 뭐합니까? 이거 경사면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옹벽 경사면의 토지. 그러나 빈지는 바닷가 빈이에요. 해변 빈자예요. 빈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등 경제적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토지의 법률적 정의를 할 때 토지는 어디까지가 토지인가라고 하면 최대 만조 수위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가 토지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닷물이고, 그 만조 수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 여기서 공부에 등록되니까 여기는 공부에 등록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예요.
해변 토지. 여기가 만조라면 이 바닷가 이 토지는 지적 공부를 여기서부터 등록시키니까 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변 토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용어가 한문을 자꾸 한글로 풀어 쓰죠. 그래서 해변 토지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긴 거예요 지금.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라고 할 때는 특정 시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 이용의 최후 원방권이다. 이 붉은색으로 써놓았죠. 여기가 이제 도시 토지고요. 여기부터 농지가 나오죠. 여기 요 부근의 땅의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경계 지점에 있는 토지다. 그래서 택지와 농지, 임지 등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이 한계지의 토지는 비싸요. 그죠? 일반적인 농지보다 비쌀 거예요. 또 이제 나가서 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한계지에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되기 쉽겠죠. 가령 택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하지는 이게 고압선인데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이 토지를 선하지라고 한다. 이 고압선에는 대부분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죠. 그래서 감가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면 10회, 아까 말씀드린 10회 문제를 보여드려요. 갱지가 이렇게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말자. 1번식 분류다. 우리나라 나주하고 똑같다. 토지에 건물이 없고 sak적부동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다 했는데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는 없어요. 세상에. 전 국토는 부동산 공법 배우시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가 없다 해서 틀린 거고요. 2번은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3번은 공한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자, 4번은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로 전답 등의 하천으로 변한 토지. 5번은 건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회 문제를 한번 볼까요?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건축물이 있으면 나지가 아니죠. 그건 공지에 가깝죠, 이거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는 토지는 공지죠. 나지에서 한 설명이 옳지 않아요.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니은은 맞는 겁니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격이 틀렸고 니은이 맞았으면 4번밖에 없네. 안 읽어도 객관식은 풉니다. 사실. 디귿,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맞는 거고 디귿 맞는 거죠. 리을,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벌써 됐어요. 미음,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이건 후보지가 아니죠. 획지죠. 획지. 이거는 획지. 이거는 공지. 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6회 굉장히 쉬웠는데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해가지고 바로 1번 포락지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고, 법집인지 맹지 소지는 아까 배우셨죠? 그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포락지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건물의 분류는 주로 이제 주택의 분류, 주거용 건물의 분류가 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게 하거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면적, 층수 이런 것까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얘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니까 얘는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정의는
단독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구분 소유권 그래서 등기하잖아요. 각 건물은 하나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지만 이건 구분해서 소유할 수가 없는 구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감정평가에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서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 이제 단독주택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다. 다중주택은 얘만 100평이에요. 330제곱미터 하면 3.3제곱미터가 약 1평이니까 100평이겠죠. 100평. 그리고 단독이니까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단독과 공동을 나누는 기준은 3층입니다. 그래서 3계층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이제 200평이죠, 이거는. 연면적 200평 이하. 이거 200평. 이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3계층 이하. 단독을 구분하는 건 3계층이라고 그러죠. 19세대 이하.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되지 않아요. 다가구 주택으로 승인을 받으면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분양. 나누어서 양도할 수가 없다. 나누어서 팔 수 없다. 분양이라는 건. 나누어서 팔 수 없고 이것은 그냥 세를 줘야 돼요. 주인이. 그 차이가 있다. 잠시 후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가 그거예요. 공간하게 되면 정부 고유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간도 단독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뭐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뭐 등이 있다. 이건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나중에 이건 감정평가에서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더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종류에는 뭐가 있냐? 아파트. 아파트는 면적 구분은 없어요. 5계층 이상이면 된다. 연립주택. 자, 면적은 다 200평.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은 이제 잠시 후 다세대보다 크니까 여기 초과입니다. 600제곱미터 초과. 200평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4계층 이하. 단독은 3계층 이하였죠. 그리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렇게.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다가구는 이게 3계층 이하였어요. 그러나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그 연립과 차이점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분양할 수가 있죠. 다가구 주택은 아까 다시 가보면 이거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요 차이죠. 이거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세만 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 이게 기숙사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래서 기숙사가 있다. 그래서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다 20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립주택은 크니까 초과, 4계층은 똑같고 얘는 다세대는 이하.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이하가 다세대, 이상이 연립. 아파트는 층수만 기준 5계층.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가 있다. 다가구는 안 된다 그랬죠. 나도 안 끼워줘요.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혹은 원룸형 주택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주택이라고도 있는데요. 주택법에 의해 지정된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이건데, 그래서 고시원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데 여기 고시원 많이 들어가서 사실 주택처럼 살잖아요. 주택도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이고, 오피스들도 업무상 업무시설인데 여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 등이 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자, OX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죠. OX는 여러분 장의 맨 끝에 점프업 연습 문제 앞에 붙어 있죠. 그 중에 해당하는 것만 떼었어요. 10번을 보면 택지 후보지는 사회, 경제, 행정적 관점에서 성숙도의 여부를 고려해 평가해야 하겠죠. 네, 택지 후보지니까. 현재는 임야이나 택지로 전환될 토지. 임야는 농지이고 택지는 이거는 농지에서 택지로 대분류니까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해야 되겠죠. X입니다. 12번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얘는 단독주택이고 얘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25회 때 좀 까다롭게 나왔죠.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아주 층수 면적을 다 물어봤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이게 틀렸어요. 네, 큰 거니까 연립은 다세대보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이거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3계층 이하 맞고요. 그리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는 맞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라 얘는 안 끼워졌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얘는 단독주택입니다. 잘 나가다가.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얘만 다중주택 빼놓고는 이것도 330이 아니라 660이었죠. 이것도 660이고 다중주택만 330, 100평이고 나머지는 다 200평이었어요. 층수도 4계층 이하 주택이고.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맞죠? 330은 오로지 다중, 단독주택. 100평짜리 3층 이하에서 4번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의 공주택 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료형 맞지만 요거 틀렸죠.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뭐 공법 문제처럼 냈어요. 잘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25회 때는. 그래서 4번만 맞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은 부동산의 분류 이걸 봤어요. 그래서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 주로 이제 토지의 특성을 하겠죠. 건물의 특성은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특성을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만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